안녕하세요. 의학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홍입니다. 오늘 영상은 수면 마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면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편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수면 마취 한다 그러면 프로토콜 중독이라든지 불법 투약이라든지 뭐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수면 마취가 조금 불안전하고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려면 아무래도 의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제가 볼 때 이런 것 조금 알고 있고 수술에 임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수면 마취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형외과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공식적인 말이긴 합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는 정맥 진정 마취, IV 세데이션, 애nesthesi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수면 마취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정맥 진정 이런 용어들이 조금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수면 마취라 그러면 내가 마취가 되면 수면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어떤 시술이나 내시경이나 아니면 수술 등이 진행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맥 진정 마취 같은 경우는 이 용어들이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맥 같은 경우 마취제를 투약을 할 때 스파이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입에다가 이렇게 대면은 숨을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게 이제 호흡 마취라 그래서 어떤 흡입하는 기체를 통해서 마취하는 게 있고 주사를 맞아서 우리 혈관 속으로 이런 마취제 같은 거를 투약을 했을 때 스르르 잠이 드는 경우 이런 정맥 마취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맥이고요. 진정 같은 경우 우리가 수면의 공식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정이 충분히 되면 스르르 잠이 들잖아요. 계속 긴장이 돼 있고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있고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들지만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릴렉스, 이완이 되어 있고 마음에 근심거리고 없으면 쉽게 잠을 자는 것처럼 진정이 되어 있을 때 수면에 스르르 빠지기 때문에 정맥 진정 마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수면 마취하고 전신 마취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면 마취하고 전신 마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도삽관 유무가 됩니다. 수면 마취 같은 경우는 기도삽관이라 해서 우리가 인공호흡기라 그러죠. 환자가 숨을 안 쉴 때 숨을 인공적으로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도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다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마취 같은 경우 자발호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에 비해서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기도삽관을 하게 됩니다. 기도삽관을 할 경우 우리가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자발호흡이라고 그러고요. 비자발호흡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추가적으로 전신 마취에는 우리가 근육 이완제라고 부르는 약을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근육 이완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근육이 수축될 수 있는 힘을 아예 없어서 이완시키는 건데요. 일종의 마비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제가 투약이 되면 우리가 단순히 팔다리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흡 근육이 다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공호흡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런 전신 마취에서 근육 이완제를 쓰는 것 때문에 기도삽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술 중에 사람 몸에서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반사, 영어로는 리플렉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리플렉스를 없애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반사 같은 경우는 신경적으로 의식을 하지 않아도 어떤 자극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반사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다가 사례가 걸렸을 때는 기침을 막 해서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반사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빛이 이제 눈에 들어올 경우에는 막 강한 빛이 들어오니까 동공이 수축을 하고 어두워지면 동공이 늘어나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통증이 있거나 움찔했을 때 이제 자극이 있을 때 움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장 수술하거나 뇌 수술하거나 장기 수술할 때 이런 반사가 있을 경우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움찔움찔 거리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수술하는 도중에 그런 장기들이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몸속에 있는 장기들을 수술할 때 주로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수면 마취는 이런 반사들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캑캑댄다거나 움찔움찔 한다거나 잠꼬대는다거나 이런 반응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장기들의 침해를 하지 않는 수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수술뿐만 아니라 수면 내시경,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또 수면 마취를 하고 있고요. 성형외과에서는 뭐 얼굴에 실 리프팅이라든지 눈, 코 수술할 때도 이런 수면 마취를 통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형외과 수술에서 전신 마취를 할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전신 마취 하려면 아무래도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전신 마취하고 또 회복하기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는데 대부분의 성형수술이 1시간 이내 끝날 경우에는 오히려 마취가 수술 시간보다 더 길어져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수면 마취 같은 경우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수면 마취를 할 때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맥마취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MAC라고 부르고 Monitored
아네스티시아 케어라고 부릅니다. 실시간으로 우리의 환자의 생체 징후,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호흡수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혈중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감시하면서 기도를 확보를 하고 또 산소를 공급을 하고 또 적절한 약물 처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지되는 상태에서 수면 마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런 약물을 투약을 할 때도 단순히 이제 환자에게 어느 정도 투약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환자 몸무게별로 또 어떤 수술인가에 따라서 어떤 약물을 쓰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정교하게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한편 수면 마취 같은 경우 정확한 통계는 사실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면 마취들이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통계에 다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런 마취과 학회나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신 마취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보고되기로는 10만 명당 1명에서 2명꼴로 호흡기계 합병증에 있어서 환자분이 사망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10만 건의 수술했을 때 1명 정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약물이 투여가 됐을 때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거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쇼크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수면 마취 중에는 우리가 다양한 약물을 써서 진정을 하기 때문에 진정이 됐을 때에는 숨을 잘 안 쉴 수 있는 대표적인 호흡기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턱이 짧다든지 비만이신 경우 아니면 구강구종상 혀가 조금 두툼하고 뒤로 말려 들어가 있을 경우 잠을 주무실 때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고 이 똑같은 문제가 수면 마취 중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에서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천식이라든지 COPD라든지 아니면 이런 폐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아니면 호흡을 많이 하시는지 외관상 봤을 때 턱이 짧지는 않은지 아니면 수술할 때 이런 기도 확보가 중요한 수술 예를 들어서 윤곽 수술이나 코 수술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수술 중간에는 우리가 모니터링이라 그래서 실시간으로 산소 포화도나 숨을 잘 쉬고 있는지 또 문제가 없는지 주무시고 있는 동안은 내가 불편하다 숨이 답답하다 이런 말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것을 안전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한편 저도 이제 프로포폴 사고나 뭐 이런 수면 마취 사고에 대해서 접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장소는 저희가 이제 수술실인데요. 이런 수술실에서는 환자분 수술하는 동안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기계들이 다 갖춰져 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키트들이 갖춰져 있는데 불법 프로포폴 투약 같은 경우를 보면 대충 침대 하나에다가 커튼 하나 치고 투약하고 그냥 의료진이 퇴장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이 환자가 제대로 숨을 잘 쉬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잘 깨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수면 마취를 하는 상황에서는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나 안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수면 마취에서 쓰는 약 같은 경우 타이레놀만큼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프로포폴이 있고요. 또 미다졸람도 있고 케타민 이렇게 세 가지 약물이 있고 대부분의 수면 마취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약물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수면 마취가 우리가 정맥 진정 마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맥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정맥 마취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약이라든지 뭐 피부에 붙이는 패치에 비해서는 혈관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빨리 나타날 수가 있고 농도를 조금 더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같은 거 SNS에 보면은 수면 마취 드는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숫자 세보라 그러죠. 1, 2, 3 이렇게 세다가 10도 되기 전에 갑자기 눈이 약간 풀리면서 수면 마취에 들잖아요. 그 정도로 이런 약들이 굉장히 효과가 빠르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마취제라고 보면 프로포폴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뛰어난 사기급 능력을 가진 수면 마취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고 또 오난용이 많다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은 투약이 됐을 때 효과가 빠르고요. 또 반대로 투약을 안 했을 때 회복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또 우리가 수면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혈액 속으로 마취제를 투약을 하는데 한 1mm, 2mm 단위로도 수면 심도가 쉽게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쉽다. 또 안전하다는 장점 때문에 프로포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프로포폴 같은 경우 대신에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약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시피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진통 효과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깊은 진정에 빠졌을 경우 호흡기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프로포폴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통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반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움찔움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계속 늘리고 약의 용량을 늘리고 고농도로 쓰다 보면은 숨을 쉬지 않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위험해지시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케타민이나 미다졸람 같은 여러 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케타민 같은 경우는 프로포폴과 달리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주사 마취하기 전에 이제 케타민을 투약을 하기도 하고 수술하는 중간에 환자분이 조금 통증을 느낀다고 느껴지면은 케타민을 조금 더 투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케타민도 부작용 중에 하나가
환청환시가 있어요. 투약이 되면은 막 눈을 감고 있는데 뭔가 우주를 덩덩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환청이라 그래서 뭔가 누가 자꾸 자기한테 말을 거는 듯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케타민 단독으로는 또 마취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굉장히 짧은 진통 효과만 원할 때 쓰기도 하고요. 반대로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진정 효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지속 시간이 깁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이 30분, 1시간, 1시간 반 이런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투약이 되고, 반대로 미다졸람 같은 경우 투약했을 때 유지 기간이 긴 만큼 작용하는 시간도 깁니다. 프로포폴은 아까 말씀드렸죠. 투약되면 10초 이내에 환자가 수면에 빠지지만,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1분에서 길면 5분 정도 지나야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을 고려를 해서 만약에 수술이 길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투약을 하게 됩니다. 수면 마취할 때 무슨 약 쓰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4가지 약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미다졸람, 케타민, 프로포폴도 있고요. 덱소미도토미딘이라고 부르는 진정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약물을 적정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각각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약의 용량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 단독으로 마취를 한다 그러면 시간당 뭐 50에서 80, 90까지 써야 되는 같은 경우, 다른 약과 같이 썼을 경우에는 한 15에서 20만 썼을 때 충분히 안정적으로 마취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수면 마취제뿐만 아니라 항암제수도 마찬가지로 씁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 최근은 뭐 3제요법, 4제요법이라 그래서 3가지 약, 4가지 약을 동시에 써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단독 항암제를 썼을 때 부작용이 많이 일으킬 수 있고, 항암 효과를 원하려면 또 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저용량으로, 저농도로 혼합해서 쓸 경우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고 대신에 부작용을 줄이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면 마취제를 같이 쓰는 것들이 오히려 더 안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대 외과, 이제 외과 수술의 발전은 마취의 발달과 함께 이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후는 마취 방법이 발달이 하지 않았으면 이 외과 수술도 이렇게 발전하지 없었을 거예요. 19세기에 있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의사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보는 것은 수술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 거였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런 수술들이 복잡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뭐 파상풍이나 다리를 다쳐서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사지 절단술 같은 경우 기록이 하면 30초 만에 다리를 잘랐다, 1분 만에 팔을 잘랐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마취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붙잡아서 환자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재빨리 수술을 하고 환자가 기절하기 전에 완전하게 출혈을 멈추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이 됐어요. 하지만 1846년에 에테르가 개발이 되고, 이 에테르가 호흡 마취를 통해서 환자의 마취에 사용이 되면서 근대 외과 마취의 수술 기법이 확립이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약물들이 개발이 되어서 현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수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공포에 떨지 않으면은 환자로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수술에 임할 수 있지만, 집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성형수술에 있어서도 이런 수면 마취의 발달이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수면 마취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좀 약물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다음 영상에는 또 재밌는 소재를 가지고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